안녕하세요.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살았던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한 후 거의 평생을 가족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가정을 가장 중요시했던 부모님을 보고 자랐기에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제 뒤통수를 아주 강력하게 후려친 인간이 바로 제 남편이란 인간이었죠. 그 기가 차고도 치가 떨렸던 당시 사건에 대해 많은 분들께 이야기해보고 싶어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원래 시골 출신으로 중매 결혼을 하면서부터 저보다 한 살 많은 남편이 살던 서울로 올라와 살게 됐어요. 몸이 아프신 홀 시어머니를 모시며 첫째인 아들과 둘째인 딸을 키웠죠. 게다가 좋지 않은 형편에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부턴 식당에 나가 유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이 14살 때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제 고생은 계속됐어요. 우울증에 걸려 1년간 회사까지 그만두고 힘들어하던 남편을 챙겨 했던 때도 있었고, 겨우 정신 차리고 다시 일하던 남편이 대장암 3기에 걸렸을 때 휴직한 남편 대신 또다시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남편의 병간호와 고등학생이던 아이들이 뒤바라질 병행해야 했죠. 훗날 완치 판정을 받은 후 남편은 제게 평생에 걸쳐 은혜를 갚겠다며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아이들이 다 큰 후 저는 자격증을 따서 부동산 중개인이 되어 부동산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고 아들은 시험을 봐서 경찰 공무원이 딸은 회사원이 되어 서울로 각자 독립을 했죠. 저희 집이 경기도이긴 했지만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긴 조금 거리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조금 쓸쓸해졌긴 해도 이제 남편과 둘이 유유자적하게 살면 되겠구나 했건만 남편은 예전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자꾸 저에게 소홀해져 가더군요. 여보 당신 또 나가 오늘 어디 가는데 그럼 이따 또 나랑 저녁 못 먹어? 오늘은 서해 모임가 끝나고 사람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을 거야 밥이야? 당신이랑 나랑 평생 같이 먹고 살았는데 좀 따로 먹으면 어때서? 남편은 나이 60에 퇴직을 하면서부터 그동안 못 즐겼던 취미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자전거 원에 서예 등등 이것저것 해보고 싶었던 걸 도전해 보더라고요. 그중에 유독 서해에 빠져 평일이든 주말이든 가리지 않고 서해 모임을 가거나 서해 연습을 하러 가곤 했죠. 평생 나한테 잘하겠다더니 외롭고 심심해하던 전 아랑곳도 않고 말입니다. 취미 생활에 들어가는 돈이야? 그동안 남편도 열심히 돈을 벌었으니 그 정도 쓴다고 서운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얼마에 쓰고 다니는지 모르기도 했고요. 언제부턴가 우린 각출하는 생활비와 공동명의로 들던 적금을 제외하곤 돈 관리를 각자 했었거든요.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 시간적 여유를 쓰지 않는 남편의 태도는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서운하다고 말을 꺼내니 남편은 짜증을 내며 이러더군요. 몇십 년을 자식 키우랴, 돈 벌랴 뼈 빠지게 일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좀 내 인생만 즐기면서 살아보면 안 돼. 나도 가장이 아니라 주성진 나 자신의 인생이 있는 거잖아. 남편의 말에 그럼 더 젊은 시절 가족만을 위해 쏟았던 내 인생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냐며 따져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괜히 생색을 내는 것 같아 차마 말이 안 나오더군요. 서운하다고 이혼할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그런 남편을 애써 이해하기로 했어요. 그래 남편도 마음의 병, 몸의 병 견뎌내려 쉼없이 돈 벌랴 고생 많았으니까 이해해주자. 하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만 보고 살지 말고 제 인생을 찾아보자 싶어 몇 안 남았던 친구들과 만나 시간도 보내고 등산도 다니고 수영도 배우며 제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점점 무신경해지니 남편은 아예 거의 매일 아침이나 낮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며 집에 붙어있질 않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거나 하는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가끔이나마 여전히 제게 다정히 굴었고 오랜 시간 함께한 만큼 우리 사이는 아주 단단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와중 남편이 퇴직한 지 2년이 지났던 어느 날 아들은 드디어 결혼할 여자를 소개시켜 주더군요. 아유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직업도 간호사라고 고마워 난 많은 거 안 바래 나랑 우리 남편 잘 찾아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저 둘이서만 잘 살아줘. 저는 남편과 상의해 아들에게 결혼 자금을 지원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퉁명스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까 천국이 말 못 들었어? 둘 다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부모도 마음 받고 시작하고 싶다잖아. 그만큼 키워줬으면 됐지? 무슨 돈을 또 오죠?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항신 들던 적금도 있고 퇴직금도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글쎄, 예금 적금은 나중에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고 나머진 지금 당장 내 취미생활 즐기면서 쓸 돈들이야. 퇴직금을 그게 사실 내가 당신 화낼까 봐 말 안 했는데 주식으로 몽땅 날렸어. 뭐 나랑 상의도 없이 그 큰 돈을 날렸다고. 당신이 나만큼 속상해. 나도 정말 허탈했단 말이야. 그 돈 없어도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됐잖아. 아무튼 그래서 난 돈 없으니까 보태주려면 당신 알아서 해.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자신이 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이후 저는 제 돈으로 6천만 원을 아들에게 보태줬어요. 아들은 받고 싶지 않아 했지만 자식 위하는 엄마의 마음을 진짜로 생각한다면 받으라는 제 말에 하는 수 없이 돈을 받았죠. 그건 그렇고 엄마 정말 아버지한테 안 서운하세요? 저야 원래 안 받으려고 했으니 도움 안 주셨다고 아버지한테 뭐 서운하지는 않지만 엄마한테 말도 없이 그 큰 돈을 날리신 거잖아요. 서운하지. 서운하지. 돈을 날려먹은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큰일을 아내랑 상의도 안 하고 할리지도 않았다는 게 서운하지만 이미 화도 냈고 더 내봐야 돌릴 수도 없는 일을 어쩌겠니? 내 아버지도 속상하겠지? 이달 뒤 우리 아들의 상견례도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돈 어른들은 예비 며느리처럼 온화하고 선한 분들이셨어요. 덕분에 아무런 잡음 없이 상견례 자리는 마무리됐고 아들과 예비 며느리인 순조롭게 결혼식 준비 진행했죠. 하지만 아들의 결혼식을 고작 2주 남겼던 어느 날 저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말았어요. 뭐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알기나 해. 왜 몰라? 이혼하자고. 나 더 이상은 지겨워서 당신이랑 못 살겠어? 우리 이만하면 살 만큼 살았잖아. 그리고 솔직히 우리 요새 같이 보내는 시간도 거의 없는데 이혼하고 따로 살아도 무방하지 않겠어? 요새 황혼이혼이 유행이라잖아. 나 더 늦기 전에 이젠 누구 아빠 누구 남편이 아니라 주성진이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만 자유롭고 재민하게 살아보고 싶어. 진짜 어이가 없어서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당신 어머니랑 당신 병 수발 다 들고 당신 힘들 때 집안같이 혼자 이끌어온 사람이 바로 나야? 평생 내 옆에서 은혜 갚겠다더니 이제 와서 이혼을 하자고. 이거 명백한 베이징이야.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닌데 무슨 베이징이야? 외꾸난 마음 붙였으니까 조용히 이혼해줘. 나 하루빨리 새 인생 살고 싶단 말이야. 그래 이혼해. 나도 나 싫단 인간하고 아직 수십 년이나 남은 인생 허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당장은 안 돼? 우리 전국이 결혼식 호작이 2주 남았어 하더라도 결혼식 끝나고 해. 괜히 우리 아들 망신 주지 말고. 아 싫어. 내 말 보러 들었어? 난 더 이상 누구의 아빠로서 인생도 살고 싶지 않다니까. 나 그날 결혼식도 안 갈 거야. 이 미친 인간이 진짜 뭘 하는 거야. 남편은 제게 뜬금없이 이혼을 통보한 겁니다. 기가 찼지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더 황당했던 건 남편이 아들의 결혼식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던 거예요. 세상 어느 부모가 갑자기 2주 남은 자식 결혼식에 불참을 선언한답니까? 그날 전 새벽 늦게까지 남편과 그 일로 다퉜어요. 자식 얼굴에 먹칠할 일 있냐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뜻은 확고하다며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까지 잠그고 자버리더라고요. 나 나가니까 내가 식탁에 올려놨던 이웃 서류에 도장 찍어 재산 분할은 나도 일을 몇 년 쉬었다지만 당신도 해도 아주 어렸을 땐 일 안 했었으니까 한 반씩 하자고. 남편은 점심이 다 됐을 무렵 평소처럼 외출을 하며 제게 또다시 이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곤 곧장 그 뒤를 따라 나섰어요. 아무리 밤새 생각해도 너무 억지스러운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때문에 남편이 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뒤를 밟아보기로 했던 거죠. 저는 제 차를 끌고 남편 차를 미행했어요. 저 여잔 뭐야 저까? 저 인간 여자가 있었어? 저는 주차장에 주차라고 걸어가던 남편 뒤를 차에서 내려
조심스레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저보다 몇 살 정도 어려 보이던 여자와 함께 팔짱을 끼고 카페에 들어가는 남편의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던 거죠. 놀라서 벌벌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은 전 카페로 따라 들어가 그들의 뒷자리에 앉아 대화를 엿들었어요. 오빠, 아내한테 확실하게 얘기했지 이혼하자고 얘기했어? 빨리 정리하고 우리의 분이한테 갈게 알았지? 그럼 오빠 아들 결혼식에도 안 간다고 얘기했어. 내가 말했지? 그날 우리 아들 상견례 날이니까 나랑 헤어지고 결혼식 가던가 아님 우리 아들 상견례 자리에 아빠 입장으로 참석하고 남은 인생 나랑 즐겁게 살든가 선택하라고. 그쪽 집안이 돈이 많긴 한데 외동딸 시집 보낼 집안은 무조건 양친 다 있고 화목한 집안이어야 한다고 했대.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항연히 당신이 같이 가줄 줄 알고 아버지 살아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당신이 평소에 우리 아들한테 용돈도 잘 주고 워낙 잘해줬으니까 당연히 나랑 재혼할 줄 알고 만약에 오빠 안 가면 우리 아들 결혼 완전히 망치는 거다 했어. 당신 아들 결혼인데 그 중요한 일을 절대 망칠 수야 없지? 내가 진짜 아버지처럼 연기도 잘하고 당신 아들 결혼할 때 5천만 원도 보태줄게. 와 우리 오빠 최고 우리 아들 키 좀 살겠다. 나 살 전셋집도 마련해주고 우리 아들 결혼 자금까지 보태줘서 정말 고마워 오빠 아이 고맙긴 곧 부부 될 사이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이 오빠 그동안 모은 돈에 적금 예금에 퇴직금까지 돈 많아 물론 우리 집사람은 내가 퇴직금은 다 날린 줄 알지만 말이야 그 퇴직금이랑 당신한테 얻어준 전셋집 집사람이 알아채기 전에 빨리 이혼해야 하는데 아니면 그것들도 전부 재산 분할해야 할 테니까 말이야.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퇴직금 주식으로 다 날리고 아들 도와줄 돈도 없다더니 남편은 상관녀에게 단단히 눈이 돌아져 몰래 전셋집을 마련해준 것도 모자라 그 아들에게 결혼 자금까지 보태준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그 여자 아들 상견례에 참석하기 위해 자기 친자식의 결혼식은 불참까지 하겠다고 한 거죠. 모든 내용을 녹음한 전 부남의 부들부들 몸을 떨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증거 수집을 위해 화를 꾹 참고 카페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향하던 그들의 뒤를 다시 미행했습니다. 맨날 어딜 가나 했더니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들이 들어간 것은 웬 빌라 건물이었어요.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걸 보니 그곳이 바로 남편이 얻어줬다던 상간녀의 전셋집 같았죠. 둘이 빌라로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긴 전 그들이 언제 나오나 싶어 차 안에서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날이 어둑해질 때까지 그들은 건물 밖으로 나오지 않더군요. 그들이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수많은 상상이 떠올라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을 믿었던 만큼 제 몇십 년의 세월에 대한 배신감이 밀려와서 말이죠. 전 남편이 나오는 모습까지도 보지 못하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이 의원 서류에 도장 안 찍었어. 항신도 참 징하다. 자존심도 없냐? 내 뜻은 변함없으니까 빨리 도장 찍어주길 바래. 잠시 뒤 집으로 들어온 남편은 제게 저런 소리 짓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자버리더군요. 제가 모든 사실 다 알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서 말입니다. 저는 잠시 뒤 아주 곤히 잠든 남편 곁으로 다가가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 들었어요. 그리곤 조심스럽게 남편 지문을 이용해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한 뒤 남편과 상간녀의 문자 내역을 전부 캡처했죠. 증거를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요. 정신 나간 인간 그 여자도 모자라 그 여자 아들한테까지 돈을 퍼붓고 있었네. 문자 내용을 보니 남편은 그 여자를 그렇게 자주 다니던 서해 모임에서 만났더군요. 그 여잔 오래전 사별 후 4년 전부터 다른 지방에서 이사와 혼자 미용실을 차려 운영하고 있던 여자였죠. 남편은 그 아들과도 벌써 아버지 아들거리며 용돈까지 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인간인 줄 모르고 그동안 신뢰니 의리하며 철석같이 믿고 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다음날 늦잠을 자던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상담을 했습니다. 최대한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말이죠. 숨겨진 재산이 있는 걸 몰랐다면 꼼짝없이 불리하게 이혼할 뻔했는데 숨긴 재산이 있는 걸 안 이상 분해서라도 꼭 빼앗고 싶었거든요.
결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얘기 하게 돼서 미안하구나. 처음엔 안 그래도 결혼식 때문에 정신없을 너한테 결혼식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숨길까 고민했었다. 하지만 그러려면 결혼식 참석을 안 할 내 아버지에 대해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너랑 우리 애비 며느리 그리고 사돈 어른들을 위해서라도 그건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게 됐다. 다음으로 한 일은 서울로 찾아가 퇴근한 아들과 딸을 불러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것이었어요. 남편과 결판을 짓기 전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게 자식들에게 상처를 덜 주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은 제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들은 배신감으로 인해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어떻게 아버지란 사람이 자기 친자식 결혼식은 나 몰라라고 바람피운 여자 아들 상견에 참석해요. 그것도 저한테 한마디 미안하단 말이나 상의도 없이 엄마한테만 통보를 하냐고요. 게다가 엄마가 자기한테 평생 얼마나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엄마를 배신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인간 더는 안 보고 살 거예요. 딸 또한 분노하면서도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냐며 저를 안고 울더군요. 저는 흐느끼는 아이들을 의연하게 달래줬습니다. 제 눈물은 이미 남편의 바람을 알았던 그날 전부 흘렸으니까요. 아이들은 그 여자도 남편도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엄마이자 배신당한 아내로서 직접 마무리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었죠. 컴컴한 밤이 다 되어 집에 가보니 남편이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가 이제와 부동산 문도 안 열었더만 당신 그만 버티고 이제 도장 좀 찍지 당신이 버틴다고 해도 낳고 기혼할 거고 천국이 결혼식에도 안 갈 거야? 그래 이혼해 애 결혼식 때도 당연히 오면 안 되지 뭐. 제 말에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 바로 옆에 놓여있던 거실 쓰레기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곤 남편이 무슨 상황인지 눈치도 채기 전에 쓰레기통을 남편의 머리 위로 확 부어버렸어요.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미쳤어. 쓰레기한테 쓰레기 퍼붓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고 있으니까 뭐가 당신이고 뭐가 쓰레기인지 구분도 안 간다. 야 이게 자식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헌신했는데 함이 그런 날 두고 바람을 피워나 다 알았어. 너 그 여자가 나랑 자기 중에 선택하라고 해서 우리 아들 결혼식도 빠지고 그놈 아들 상견에 가는 거라며 너 앞으로 두 발로 걸어 다니지 말고 네 발로 기어다녀 짐승처럼 아니 벌레처럼 그게 딱 네 수준이니까 어나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니지. 어떻게 알았는지가 뭐가 중요해? 그래, 나 바람 피웠어. 어차피 걸린 거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다 알았으니까 위자료 소송을 걸든 뭘 하든 얼른 이혼이나 해줘. 나도 더 늦기 전에 새 인생 살게 난 이미 그 여자한테 온 마음을 다 바쳤어. 솔직히 마음도 없는 중매로 결혼한 당신하고 사는 거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고. 아, 그러셨어요. 당신 그 말 당신한테 평생 헌신한 내 가슴 후벼 팠던 오늘 일 언젠가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조강지쳐도 모자라 지 자식까지 버린 인간들 중에 잘 사는 인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리고 당신 나한테 난리였다고 거짓말한 퇴직금에 그 여자한테 얻어준 전세지까지 있다며 내가 안 이상 나 그것들도 전부 재산 분할 받아야겠으니까 각오해 알았어? 당신 협의 안 하면 소송까지 걸 거라고 난 할 말 끝났으니까 이제 이 집에서 나가 꺼져버려. 제가 숨겨진 재산까지 이야기하자 흠칫한 남편은 이내 지가 뭔데 더 씩씩대며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그래, 어디 한번 협의가 아니라 법적으로 싸워보자는 말과 함께요. 그제야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죠. 소들 눈물이 더는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건만 저와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남편의 말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었나 보더라고요. 다음날 전화로 들어보니 아들과 딸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놈에게 전화해 원망과 악담을 퍼부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놈은 여태 키워준 아버지를 이해도 못해주는 배에 망덕한 놈들이라는 기가 찬 말을 내뱉었다는군요. 그렇게 그놈은 아이들에게 사과 한마디 내뱉지 않고 애들에게 절연 당해버렸죠. 저는 다시 변호사상의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고 두 연론 모두에게 각각 위자료 소송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 없이 아들의 결혼식이 진행됐죠.
엄마가 가장 힘드실 때 저만 이렇게 행복을 찾아가서 죄송해요. 아니다. 너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날에 내 아버지 때문에 상처로 얼룩져 있게 됐잖니? 내 마음을 지켜주지 못해 엄마가 미안하다. 세아가 부디 우리 착하고 마음 여린 아들 앞으로 잘 부탁한다. 마냥 기뻐해야 할 날이었건만 아들과 저 그리고 딸의 마음은 모두 착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돈 어른들도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대충 저희 집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더군요. 사부인께서 제 손을 꼭 잡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죠. 나쁜 날이 있으면 분명 좋은 날도 있을 겁니다. 하고 말해주셨거든요. 콩가루꼴을 보여 창피했지만 그 감사한 말에 작은 위로를 받았죠. 아들은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미리 예정된 일정 때문에 곧장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딸은 저를 차에 태워 집 앞에 내려줬어요. 그런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막 혼자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예상했던 그 전화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죠. 당신에게 뭐 하는 짓이야 항신 지디지 맞지? 내 짓이야? 생각보다 늦게 전화했네. 그 여자 아들 결혼은 무사히 파토 났어? 남편의 휴대폰을 뒤지던 날 저는 그 여자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에서 그 여자 아들의 상견례 장소와 그날 예약자 이름이 상관이 아들 이름인 걸 알아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의 결혼식 전날 그 상견례 장소로 찾아가 식당 직원에게 미리 부탁을 해뒀었죠. 매일 1시에 여기서 박윤재란 이름으로 상견례 코스 예약돼 있죠. 내일 그 사람들 다 모였을 때 이 쪽지 좀 여자 쪽 부모님께 전해주시겠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그쪽 분이 피해 입을 수도 있으니 꼭 몰래 부탁드립니다. 만약 자리가 어수선해져서 식사 계산이 제대로 안 되면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제가 지불할게요. 저는 그 쪽지에 남편이 그 여자 아들의 친부가 아니라는 것과 남편과 상관녀가 아직 부부도 아닌 외도 관계라는 거, 그날은 남편 친자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라는 것까지 전부 다 적어 놓았습니다. 혹시 믿지 못하겠으면 증걸되겠다며 제 연락처까지 적어 놓았죠. 다행히 그 쪽지는 여자 쪽 부모에게 무사히 전달이 된 모양이었어요. 그놈은 노발대발하며 소리쳤습니다. 여자의 쪽 부친이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갑자기 표적이 싹 굳어져서 내가 자기 사위 될 사람 신부가 확실하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더니 반응을 보니까 확인해 볼 필요도 없다면서 해뜨 화를 내더라. 나랑 문희가 부부가 아니라 파란 피우던 사이인 것도 다 알고 있다면서 말이야. 앙심을 품고 그 상견을 깨려고 할 사람이 항심밖에 더 있어 해체 당신의 결혼식장에 있을 시간이었을 텐데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런 몰상식한 집안엔 절대 우리 딸 시집 못 보낸다면서 그쪽 부모가 탐방에 결혼 파토 냈어. 게다가 그 여자애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질색이라면서 우리 윤재 그 자리에서 뻥 차버렸다고. 그쪽 부모한테 미안하다고 빌고 분명 나 때문일 거라면서 자기 인생 책임지라고 난리나 문희 아들한테도 싹싹 비느라 아주 손바닥이 마르고 달린 줄 알았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복수를 하려면 나한테 하지 왜 죄도 없는 우리 윤재 결혼을 깨냔 말이야. 무슨 짓을 했든 어쨌든 성공했으니 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우리 아들 눈에 피눈물 낸 그 모자를 가만둘 줄 알았어. 그놈의 잘못이 없긴 왜 없어. 그놈이 당신한테 보냈던 문자 다 봤어? 빨리 이혼하고 자기 진짜 아빠 돼 달라고 당신. 나랑 우리 애들 배신하도록 지 엄마처럼 조용한 거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자긴 있는 집 여자에 물어서 잘 살 줄 알았대. 거짓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난 그 놈이랑 결혼할 여자 인생을 구해준 거야. 지 아들한테 결혼 잘했냐는 전화 한 통 분명 안 했을 인간이 파란 피운 여자 아들 결혼 파토 났다고 전화해서 따지고 들어 이 쓰레기야 끊어. 평생 키운 아들은 안중에도 없고 상가녀 아들을 우리 윤재거리는 그놈 아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뒤로 보냈는지 그놈은 몇 통이나 더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그 여자 아들과 결혼할 뻔했던 아가씨 아버지란 사람이 전화를 걸어 감사를 표하더군요. 저는 제가 그놈 아내임을 밝히고 저를 위해서 한 일이라며 그 사람이 제시한 사례를 정중히 거절했죠.
제 복수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전 상가녀가 운영하던 미용실도 찾아갔어요. 그것은 동네 작은 미용실로 마치 동네 여자들의 아지트 같은 곳이더군요. 저와 동년배거나 10살 혹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여자들 몇몇이 모여 그 여자와 함께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서. 따뜻 당신은 제 사진을 전해봤던 건지? 그 여잔 저를 단번에 알아보더군요. 저는 그 여자에게 씩 웃어 보이며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내 얼굴 안아보네요. 하긴 내 남편이랑 1년 넘게 바람 피운 여잔데 그 안에 얼굴 정도 사진으로 봤겠지. 멀쩡한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항신 아주 멀쩡해 보이네. 내가 멀쩡해 설마 했는데 진짜 당신이었다며. 우리 아들 상결례랑 결혼 어제 파토 내버린 인간이 감히 내 아들의 인생을 망쳐.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당신 아들은 그럼 잘 살길 바랐어? 저기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 여자가 글쎄 어제가 제 아들 결혼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바람 피우던 제 남편한테 자기랑 헤어질지 아니면 친아들이 우리 아들 결혼식 참석하지 말고 같은 날 자기 아들 상견에 친아빠인 척 참석해줄지 선택하라고 했답니다. 이게 아무리 바람난 여자라도 자식 있는 사람이 할 짓입니까? 게다가 저 여자 제 남편이 얻어준 전셋집에서 뻔뻔하게 제 남편이랑 두 집 살림까지 차리고 살고 있었어요. 대부분. 남편이 있으실 테니 아시죠? 조강지 쳐두고 바람 피우는 놈이나 유부남 꼬시는 버른이들이 얼마나 상종 못할 인간들인지요. 저 여자가 바로 그런 버러지예요. 중년의 여자들이 가장 치를 떠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냥 손님들 앞에서 그 여자 망신 주력을 찾아간 건데 하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아줌마들이라 반응은 아주 폭발적이었어요. 다들 언제 그 여자와 사이좋게 수다 떨고 있었냐는 듯 그 여자를 아주 경멸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그중 나이가 70 정도 되고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은 귀가 찢어질 듯 그 여자에게 소리까지 지르기 시작했죠. 모 의원 여편네가 다 있어. 야 너네 남편 얼마 전에 바람 피워서 나랑 중매산에 있던 거 다 들었잖아. 그때 그렇게 내 편 들면서 바람 피우는 것들은 다 죽어야 한다고 하더니만 네가 바로 그런 쓰레기였냐? 난 바람 피우는 것들은 남자고 여자고 싹 다 망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런 여자인 줄도 모르고 몇 년 동안 단골을 했었다니 머리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네. 아주 나 저 아파트 단지 부녀회장인 거 알지? 이 동네에서 사람 제일 많이 사는 아파트 헉에 내 소문 짝 다 낼 거야. 나랑 제일 친한 여자가 이 건물 주인 것도 알지? 그 여자한테도 얘기해서 이 미용실에 더 이상 임대도 주지 말라고 할 거라고.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인 그 동네에서 힘이 제법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씩씩대며 나가자 다른 아줌마들도 수군대며 뒤를 따라갔습니다. 한순간에 미용실이 망할 처지에 처하자 그 여잔 도끼 눈을 뜨고 제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휘어잡더군요. 하 먼저 잡아줘서 고맙네. 나 지금부턴 청담방이다. 안 그래도 뺨이라도 후려치고 싶은 거 법적으로 제가 불리할까 봐 참았건만 그 행동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더 오악스럽게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빙빙 돌렸어요. 제 머리도 뜯겨나갈 듯 아팠지만 힘으로는 다행히 제가 우위였죠. 힘에서 밀린 그 여잔 비명을 지르며 속수무책으로 제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이 풀릴 때까지 머리 쥐어뜯은 전 두 손을 탁탁 털며 엉엉 울던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난 분풀이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내가 패기처분한 버릇이 잘 때리고 살아봐야지. 아픈 홀어머니 끝까지 모시고 자기 암투병할 때도 뭔가 마음 다 바쳐서 간병한 날 버린 인간이야. 그런 인간이 너한테 의리 지켜야 얼마나 지키겠니? 어디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라. 그 여자의 미용실에서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또 전화를 걸더군요. 아마 그 여자가 남편에게 잃은 것 같았죠. 아니나 다를까 받아보니 제 예상이 맞았더군요. 그런데 그놈은 이젠 기가 빨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발 그만 좀 해. 차라리 날 괴롭히라니까 왜 자꾸 문희랑 그 아들을 괴롭히는 거야? 문희가 나한테 전화해서 나 때문에 미용실도 망하게 생겼다고 얼마나 나한테 욕을 퍼붓는지 알아? 나 문희랑 꼭 잘 살아보고 싶어.
문희한테 버림받기 싫다고 여보 내가 졌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 분할해 줄 테니까 우리 이혼 소송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어차피 전 그 일을 마지막으로 소송에만 매달리며 복수는 끝낼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차는 소송 끝 것 없이 알아서 협의 이혼을 해준다니 땡큐였죠. 그날 이후 저는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아주 유리한 재산 분할을 받고 두 연놈에게 위자료도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놈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 아프긴 했지만 저에겐 자신들이 있지 않냐며 저를 자주 찾아오고 위로해주던 자식들이 있어 견딜 수 있었죠. 몇 달 뒤 나중에 슬쩍 찾아가 보니 꼬칠게도 그 여자의 미용실은 문을 닫았더군요. 그 부녀 회장이란 여자가 정말로 동네 여자들에게 소문을 쫙 내고 건물주에게도 쫓겨나도록 만든 것 같았죠. 그 뒤야 뭐 그놈과 그 여자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며 시간 낭비하기도 싫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렇게 상처를 달래고 마음을 정리하며 잘 살고 있던 와중 1년쯤 지난 어느 날 전 남편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마침 아들과 며느리와 주말이라 점심 식사 중이었던 전 우연치 않게 그 통화 내용을 함께 듣게 됐습니다. 조용한 집안이라 휴대폰 너머 전 남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잘 들렸거든요. 저 전구가 왜 아빠 전화를 안 받니? 응, 제가 왜 저버리고 간 아버지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거 누구 번호예요? 잠깐. 친구 만나서 빌린 거야? 너한테 꼭 통화하고 싶어서 천구가, 너 경찰이잖아. 제발 이 아버지 좀 도와다오.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자 있지? 처음에 몰랐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상관이와 그 아들은 미용실 망하고 결혼도 파토난 게 전부 전 남편의 책임이라며 책임지라고 아주 전 남편을 달달 볶았다더군요. 상간녀에게 눈이 멀어있던 전 남편은 미안하다며 상간녀의 아들에게 4천만 원가량 하는 차도 뽑아주고 상간녀에게 다달이 생활비의 용돈 상간녀 이름으로 된 외제차와 상간녀가 원하는 모든 사치 비용까지 전부 다 대줬다고 해요. 나도 뭐에 홀렸는지 그땐 그 돈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 그런데 나랑 분명 결혼하자고 했던 여자가 생각해보니 이 나이에 남사스럽게 무슨 재혼이냐면서 그냥 지금처럼 혼인신고하지 말고 같이 살기만 하자고 하더라고. 해다가 진짜 좋은 투자권이 있다면서 완전 확실한 정보라고 내 노후자금으로 남겨뒀던 예금 적금의 거의 전 재산을 가져갔어. 실제로 그게 이득 본 자기 친구도 직접 소개시켜줘서 의심 없이 믿었는데 그 뒤로 몇 달이 되도록 그 돈에 대한 얘긴 하나도 없어. 게다가 요즘 나 대하는 것도 자꾸 싸느라고 친구만 만나러 놀러 다니는 게 나 뭔가 당한 것 같다. 나 혹시 사기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는데요? 누가 강요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직접 퍼다 나는 거잖아요. 사기 같으면 신고하시던가요? 그런데 아직 그 여자가 뭘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신고할 건덕지가 없어. 그리고 만약 잘못 신고했다가 오만 사람 잡은 거면 어떡하냐. 너 경찰이잖아. 그러니까 몰래 그 여자에 대해 조금 조사만 해주면 안 되겠니? 매일매일 내가 당한 걸까봐 피가 마른다. 제발 이 아버지 좀 도와다오. 바람나서 우리 버릴 테니 이제 누가 아버지로서 살기 싫다면서요? 싫습니다. 전 남편은 뻔뻔스럽게도 아들에게 그 여자 뒷조사를 부탁하려고 전화를 했던 겁니다. 어쩜 저렇게 사람이 무렴치한지 며느리 앞에서 제가 다 창피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은 제게 전화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는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저 그 여자에 대해 좀 알아봤어요. 그거 아버지한테도 알려드리려고요. 아버지 밉지만 그래도 전 경찰이잖아요. 아무리 싫은 아버지라도 피해자가 되도록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 여자 정체에 대해서만 알려드리려고요. 아들은 제게 전 남편과 그날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체 그 여자의 정체가 뭘까 싶어 궁금한 마음에 저도 그 자리에 나가기로 했죠. 아들은 그날 긴장된 표정의 전 남편과 호기심 어린 제게 아주 놀라운 영상을 하나 보여주더군요. 아잉 오빠 무슨 용돈을 100만 원씩이나 줘. 고맙게 에이 기분이다. 꼭꼬 쪽.
그 영상엔 전 남편과 살림을 차리고 살던 상간녀가 전 남편과 동년배로 보이는 한 남자에게 아향을 떠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 외에도 둘이 깍지를 끼고 볼을 부비는 등 보기도 부끄러운 애정행각을 자꾸 해댔죠. 영상이 끝나자 아들은 충격받은 표정의 전 남편에게 무덤덤한 투로 말하더군요. 설마 아버지랑 눈 맞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바람 피우고 다닐 거라는 생각은 못 하셨죠. 그것도 새 살림살이 이제 1년만 해요. 이건 제가 몰래 뒤 밟아서 알아낸 거고 따로 그 여자 신상을 파헤쳐 보니까 그 여자 사기 전과가 무려 3개나 있던데요. 그 여자 아주 전문 꽃뱀이었더라고요. 사별은 무슨. 그 아들이란 놈은 옛날에 결혼도 안 하고 살던 남자랑 낳은 자식이고 그 뒤로 애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키우면서 돈 떨어지면 남자 만나다 버리고 또 새로 만난 남자한테 뜯은 돈 사치로 다 떨어지면 다른 남자 만나고 하면서 기생충처럼 살던 여자였어요. 뭐 그럼 나도 지금 꽃뱀한테 물린 거다 그거야 그렇겠죠? 아버지하.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 원래도 아버지한테 실망했지만 평생 아버지에게 헌신한 엄마를 버리고 고작 선택했다는 게 저딴 사기꾼 여자였다니. 아버지가 너무 한심해 보여서 아주 짜증이 날 정도예요. 하지만 그런 아들로서의 원망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더는 한심하고 실망스러운 아버지에 대해 아예 떠올리지도 않고 저한테 아버지란 사람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생각으로 살 거거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그 여자가 사기꾼이라고 한들 아직 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투자금 명목으로 사기당했는진 알 수 없는 일이고 바람 피우고 있는 거야? 법에 저촉되는 일도 아니니 당장 그 여자를 어떻게 신고할 순 없을 거예요. 이 뒤엔 그 여자랑 계속 같이 살든 헤어지든 돈은 알아서 찾아보세요. 저 온구가 그냥 그렇게만 말하면 어떡하니? 나 좀 더 도와다오 싫습니다. 그 여자가 과거 어떤 인간이었는지 알아내드린 것까지만 해도 제 친절은 충분해요. 저 아버지랑 더 있다가 너무 역해서 구역질이 날 것 같거든요. 엄마, 우리 이만 가요. 아들은 얼어붙을 때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저와 함께 그 카페를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전 남편과의 마지막이라면서요.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에게 연락 후 그날은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며 오늘은 엄마와 함께 있고 싶다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남편은 또 울고불고하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지 않겠어요. 망설이다 전화를 받은 아들은 이내 짜증이 가득난 것처럼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정구가 어나 큰일 났다. 내가 어제 집에 가서 그 여자한테 막 따졌거든. 내가 바람 피우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성과 산범의 꽃뱀인 것도 다 알았으니 한 장 내 돈 내놓고 내 집에서 나아가라고 말이야. 그동안 나한테 받아먹었던 것들 차도 처음부터 해내라고 그걸 몰래 알아보는 거 해야지 그렇게 대놓고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내 말이 난 왜 이렇게 멍청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기겁을 해대면서 초다 빼앗는 게 어디 있냐고. 어차피 자기 아들 차도 자기 차도 한 4명이가 아닌데 무슨 수로 빼앗을 거냐고. 아들아, 그리고 우리가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솔직히 저 남자 만나면서 재는 게 뭐가 나쁘냐는 뻔뻔한 말까지 했어. 그리고 자기가 사기 전과가 있긴 하지만 투자는 실제로 이득 본 자기 친구도 보여주지 않았냐면서 그동안 약간 손실이 난 상태라 투자금 어떻게 됐냐는 내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사람을 못 믿냐고 처음 그러면 다음날 곧장 확인시켜주고 그 돈도 회수해주겠다고 했어. 그래도 그 여자가 못 믿어서 잠도 안 자고 거실에서 도망 못 가게 감시하고 있었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선지 잠을 도무지 못 참겠더구나. 그래서 내 깜빡 잠들었더니 그새 그 여자가 집에 있던 약간의 현금까지 죄다 들고 휘어버렸어. 그 여잔 전 남편에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마자 야반도주를 했던 겁니다. 기겁을 한 전 남편은 그 길로 그 여자의 아들을 찾아가 그 여자 어디 있냐고 캐물었다는군요. 그리고 그 아들의 말 또한 가관이었다고 해요. 결국 우리 엄마 튀었어요. 아유 이번엔 좀 오래가나 했는데 역시 나였네. 그거 알아요? 아버지 아니 아저씨 우리 엄마 은퇴하고 돈 좀 있는 남자들 물려고
일부러 그 서예 모임에 가입했던 거예요. 그 희생양의 아저씨였고요. 그런데 저번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돈 꽤나 있는 놈인 줄 알았더니 전차인데 재산 분할로 돈도 무지하게 뜯기고 막상 까보니 별로 볼 것도 없는 인간이었다고요. 자기도 늙어서 보는 눈이 죽었다나 뭐라나 저희 엄마 원래 그런 인간이고 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엄마 찾으러 오지 마세요. 저 남편은 그놈에게 이 사기꾼 모자야 하고 욕설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자기 엄마가 사기꾼이지 자기가 사기꾼이냐며 돈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자기한테 당신이 먼저 용돈이랍시고 퍼지고 차도 뽑아주지 않았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해요. 결국 그 여자에게 거의 전 재산 모두를 다 털린 전 남편에게 남은 건 그 여자와 살던 전셋집뿐이었죠.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네가 바로 경찰이잖아. 남인 다른 경찰들보다 아들인 내가 수사해도 훨씬 잘해줄 거 아니냐? 제발 그 여자 좀 잡아다오. 싫어요? 어제 말하지 않았나요? 난 어제 유로 당신네 아버지를 생각 안 할 거라고요. 아저씨 전 더 이상 아저씨 위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경기도 쪽은 제 관할도 아니고요. 아저씨 사는 동네 근처 경찰서 찾아가서 신고하세요. 아저씨 이거 다 자업자득인 거 알죠? 그러게 가족을 왜 배신해서 그 꼴을 당해요? 저 오늘로 이 번호 차단합니다. 아들은 그렇게 말하곤 그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차단은 하지 않았던 그놈 번호를 정말 차단해버리더군요. 그러자 급하긴 급했는지 그놈은 이혼한 후 한 번도 건 적 없던 제 휴대폰으로까지 전화를 걸더라고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이렇게 소리쳤죠. 히어보 다름이 아니고 나 그 여자 때문에 결국 큰일이 생겼는데 천국이한테 당신이 말해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해주면 안 돼?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면 가뜩이나 바쁜 경찰들이 언제 수사해줄 줄 알고 기다리겠어? 나 청. 옆에 있어. 그래서 다 들었어. 아휴 이 한심한 인간아. 아들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줘놓고 넌 염칠한 거 또 없니? 네가 벌인 일이니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아들한테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귀찮게 굴기만 해봐. 내가 아주 카마라 둘 줄 알아? 당신이 진짜 애들한테 아버지로서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제발 부끄러운 줄 좀 알아.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저 또한 그 놈의 번호를 차단해 버렸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은 딸은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냐며 코에서 거의 불을 뿜어냈죠. 그게 2년 전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일을 하는 시간 외엔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기며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전 남편은 그 뒤 그 여자를 경찰서에 가서 친구와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아들이 슬쩍 알아본 바로는 그 여자는 여태 잡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전 오랜만에 저는 시누이와 통화를 했습니다. 저를 워낙 좋아했던 시누이는 저와 전 남편이 이혼한 후 전 남편에게 전화해 실컷 욕을 퍼부었다는군요. 저와 사이가 좋았던 터라 그 뒤로 저와는 가끔씩 연락하며 지냈던 거죠. 그리고 시누에게 들은 전 남편의 근황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어요. 우리 오빠 그 여자 잡히기만 기다리면서 여직 그 전셋집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경비 일하면서 생활비 모자라서 받았던 대출금까지 갚으면서 혼자 그렇게 늙어가는 중이에요. 가족에게도 절연당하고 꽃뱀한테 사기까지 당했다면서 저번에 너무 외롭고 자기 신세가 처량하다고 제 남편한테까지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더라니까요. 술술술. 뭐 그래서 제가 전화 빼서 들어서 아주 꼴 좋다고 해버렸어요. 오빠 네가 선택한 일인데 어따 대고 불쌍한 척이냐고요. 너 같은 놈 내 오빠라고 하기도 창피하니까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살자고 해버렸네요. 새언니 언니 꼭 그 인간 보란 듯이 아주 잘 사셔야 돼요. 그렇게 전 남편은 길바닥에 나아질 정도로 쫄딱 망한 건 아니지만 가족도 노후 자금도 전부 잃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노후 대비하려면 또다시 나이 들어서도 열심히 일해야 하겠죠. 아직도 전 남편을 생각하면 배신감과 그로 인해 받은 상처로 가슴이 쓰라립니다. 하지만 요즘은 103 시대라고 하지 않나요? 저는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더는 뒤돌아보지 않으며 제2의 인생을 힘차게 살아나갈 생각이에요. 얼마 전 손녀를 출산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겨울에 결혼을 앞둔 저희 딸과 우리 예비 사위만 위하면서 말이죠. 그게 저를 배신했던 전 남편의 속을 쓰리게 하는 진정한 복수일 테니까요. 오래되고 지겨운 것만 보다가 새로운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면 그만큼 짜릿하고 두근거리는 일이 없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곁을 지켜주던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것들은 저런 심리 때문에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에 자극에 혹해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 끝은 반드시 제 전 남편처럼 처참할 거라는 말을 저는 제 사연을 통해 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치가 저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이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렸길 바라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